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비극적이며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입니다. 바로 1762년 5월 13일 창덕궁 선인문 앞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입니다. 28세의 한 청년이 좁은 뒤주 안에 갇힙니다. 그것도 한여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말이죠. 그는 8일 동안 그 안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의 세자였습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뒤주의 뚜껑을 직접 닫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영조 임금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려 궁궐에서 난동을 부렸고 영조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뒤주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 뒤에는 항상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1735년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미 50살이 넘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영조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당시 영조에게는 효장세자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영조에게 있어 왕실의 미래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3세에 글을 읽기 시작했고 5세에는 벌써 어려운 한자를 술술 읽어냈습니다. 영조는 감격했죠. 내 아들이 성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조는 아이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합니다. 보통보다 훨씬 이른 나이였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니, 완벽주의를 넘어선 강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어려서부터 적자가 아닌데다 어머니 최 씨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죠. 그래서 영조는 자신이 정당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영조가 10살짜리 아들에게 세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된 꾸지람이 떨어졌죠. 내가 세자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백성들의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게야. 영조의 이런 말은 10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더욱이 영조는 아들에게 절대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한밤중에 혼자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때로는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사도세자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궁녀들을 폭행하고 신하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자께서 옷에 집착하시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으셨고 조금이라도 주름이 지거나 얼룩이 묻으면 그 옷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다 궁녀들을 때리시기도 하셨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정말 단순한 정신병의 증상이었을까요? 현대의 의학으로 분석해보면 사도세자는 아마도 강박장애와 공황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옷에 대한 집착은 전형적인 강박 증상이고, 갑작스러운 폭력성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학대 때문입니다. 10살 때부터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항상 너는 부족하다는 말만 들으며 자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비극적인 것은 영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의 이상행동을 보고 영조는 치료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는 대신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내가 세자의 품위를 잃었다. 내가 나를 실망시켰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꾸중이 두려워 증상이 더 심해졌고, 영조는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더욱 화를 냈습니다. 부자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죠. 1762년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5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서인으로 내린다. 세자 폐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영조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뒤주는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크기가 아니죠. 하지만 영조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라.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영조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위기입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며 이 두 파벌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사도세자는 소론에 더 가까웠습니다. 노론 세력은 이를 크게 우려했죠. 실제로 영조의 측근 대신들, 특히 홍계의, 김상무 같은 노론 대신들은 끊임없이 사도세자의 문제를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자께서 또 궁녀를 때렸습니다. 세자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놀기만 합니다. 세자께서 신하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보고가 매일같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조는 점점 아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노론 세력의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영조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영조는 평생 한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로 나는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죠. 영조는 이것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왕이 된다면 영조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영조실록 1762년 5월 13일자 기록을 보면 이런 영조의 절규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 자식을 죽이고 싶어서 이러겠느냐. 하지만 종묘사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 씨의 역할입니다. 영빈 이 씨는 원래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정성왕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 했지만 영빈 이 씨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궁궐 내에서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쟁 상태가 벌어졌었죠. 사도세자는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자신이 완벽하기를 원했으며 양어머니 격인 정성왕후는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더욱이 사도세자의 아내인 혜경궁 홍씨는 노론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하는 영조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죠. 혜경궁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한 중목을 다시 읽어보면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혜경궁은 남편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지만 정작 남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도와주려는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남편의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대적 한계입니다. 18세기 조선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강박장애나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저 미친 사람으로만 치부했죠. 더욱이 유교 사회에서 세자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수치이자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하늘이 그 가문을 버렸다는 징조로 여겨졌으니까요. 1762년 5월 13일 창덕궁 선인문 앞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약 90cm, 세로 약 150cm. 성인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죠. 사도세자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친아들이 사도세자를 억지로 뒤주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첫째 날 뒤주 안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어마마마,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영빈이 씨는 뒤주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셋째 날 사도세자는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불효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째, 닷새째가 되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좁은 나무 상자에 갇혀 있으니 탈수와 고온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침내 여덟째 날 5월 21일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이 뒤주를 열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28세 청년의 나이에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영조가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를 세 손으로 책봉합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정조입니다. 정조는 당시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1살 소년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심정을요. 정조는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에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조는 겉으로는 영조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꿨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즉위합니다.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시호를 사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고 융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에 자주 행차했습니다. 재위 24년 동안 무려 66번이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정조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정조는 결코 할아버지 영조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정조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왕권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조는 이 모순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할아버지의 결정도 인정해야 했죠. 이것이 왕가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심리적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당시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폐세자를 시키고 궁궐 밖으로 내보내거나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영조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단순히 폐위시키면 소론 세력이 그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죽여버리면 그런 위험이 사라집니다. 결국 영조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아들의 목숨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일 뿐 역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후기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노론을 견제해야 했고,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룡영을 창설하는 등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세자 사건은 왕권과 신권의 관계, 유교 질서와 인간성의 충돌, 정치와 가족의 문제 등 수많은 역사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시대 전체가 안고 있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60년 전의 비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 개인과 국가 사이의 비극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과연 영조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영조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영조는 강함을 원했지만 때로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조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우선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필요했습니다.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극은 두 사람 모두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이라는 시대, 유교라는 이념, 왕실이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조였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만큼 역사는 복잡하고 인간의 선택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산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11살 소년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